안녕하십니까 동민 여러분, 동장입니다. 1952년 사상 10월호 내용을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실존과 철학이라는 글을 소개해 드리는데, 작성자는 박상현이라는 분이고 서울대 교수입니다. 그런데 박상현 이분에 대한 자료가 충분치 않습니다. 1952년 사상 10월호 이걸 마지막 부분에 저자 박상현 서울대 교수라는 표기 이외에는 다른 자료를 찾기가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저자에 대한 충분한 소개를 드리지 못한 자는 점 양해 바랍니다. 혹시 아시는 분이 계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글이 상당히 좋은 글인데 꽤 어렵게 적혀져 있습니다. 이 글이 제가 판단했을 때 여러분들에게 충분히 소개시켜 드릴 가치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돼서 꽤 자세히 설명을 드릴 예정이어서 영상이 꽤 길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4개의 영상이나 혹은 5개의 영상까지도 예상을 하고 제작하고 있다는 점 아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바로 글의 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인간은 언제나 행위하는 자기의 현실에서 출발하여 현실 자체를 철저히 근원적으로 규명하여야 한다. 철학은 고대의 히랍, 그리스죠. 고대의 그리스에서부터 대우주를 통로로 하여 인간 존재를 파악하였고, 중세의 인간들은 신을 통하여 인간을 봤다. 그러니까 고대 그리스에서는 우주가 어떠하니까 인간이 어떠하다, 이런 관점이었고, 중세 때는 신의 뜻이 어떠하니까 그러니까 인간은 어떠하다, 이런 식으로 인간을 파악했다는 거죠. 그런데 인간을 인간 자신으로부터 이해하려고 하는 욕구가 문예부흥 이후에, 이때 문예부흥은 르네상스의 과거 표현입니다. 르네상스 이후에는 인간을 인간 스스로의 특징으로 파악하려고 했다, 이런 얘기죠. 근대인들은, 즉 문예부흥 이후의 사람들은 인간의 자아나 인간의 정신, 인간의 의식, 인간의 주관 등을 통하여 인간 존재를 규정하였던 것이다. 현대 철학을 이해하려면 칸트의 비판 철학을 이해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는 동시에, 또한 칸트를 극복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할 만큼 칸트 철학의 공적은 철학사상 또는 문화사상 실로 획기적이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순수이성 비판에 의하여 선언적인 인식 주관을, 실전이성 비판을 의하여 도덕률과 자율성과 인격 자유의 존엄성을 확정하였던 것이다. 칸트가 실존이성의 우위를 인정하고 인간의 도덕성을 밝힌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칸트에서 실존이성 비판, 순수이성 비판, 이렇게 비판이 붙는 이유는 이 칸트는 자기의 주장을 할 때 그때까지의 어떤 여러 철학자가 얘기하는 그런 정신들, 그것을 비판하는 형태로 자기의 주장을 풀어가기 때문에 뒤에 비판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칸트는 인간 정신을 좀 과장해서 말씀드리면, 이 우주에서 신과, 그러니까 이 현상에서 신과 자연적인 것이 사라지고 인간의 이성만 오로지 존재한다면, 그렇다 하더라도 인간은 자신의 진리를 인식하고 무엇을 또 해야 되는지를 알 수 있다. 이것이 이제 칸트의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그래서 칸트는 인간을 이해할 때 다른 어떤 요소 없이 오로지 인간 그 자체, 인간의 이성 자체로 인간의 도덕률과 행위 기준을 설명했다는 점, 그 점이 칸트의 철학의 특징입니다. 거기다가 인간이 도덕적인 행위를 하는 것, 그러니까 선을 행하는 것은 오로지 인간의 의지, 선의지에 달려 있다 해서 인간의 실존이성, 이것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적어놓고 있습니다. 인격의 자유 또는 도덕률은 역사적, 사회적 존재로서의
행위적 인간의 인륜성을 구체적으로 해명하기에는 너무나 추상적이라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칸트가 인격, 오로지 인간이 왜 자유로운지, 또 인간이 지켜야 될 도덕률, 이런 것들을 얘기하긴 했지만, 하지만 인간은 구체적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행위를 판단하고 행동해야 되는, 그게 바로 인간인데, 칸트는 그런 구체적인 상황에서 충돌하는 여러 가지 도덕률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집에 지금 배고파서 돌아가기 직전에 어머니가 계시는데 밖에 나갔을 때 빵을 엄청 크게 들고 가는 어떤 사람을 봤다. 이랬을 경우에 우리는 고민을 하겠죠. 어느 게 옳은지. 저런 그 빵을 몇 개 훔쳐서 부모님을 돕는 게 좋은지, 안 그러면 나의 정직함을 끝까지 수호하겠다 하면서 빵을 훔치지 않는 것이 좋은지, 이런 어떤 수많은 구체적 상황에서 충돌하는 도덕률이 있을 경우에 칸트는 그러한 점을 해결하는 능력이 없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헤겔은 칸트보다는 현실을 존중했다, 이렇게 돼 있고, 그는 주관적 정신에 대응해서 객관적 정신으로의 인륜성의 세계,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시 얘기하면 주관 정신과 객관 정신, 이게 이제 헤겔의 큰 개념 중에 하나인데, 굉장히 단순화시켜서 쉽게 설명드리면 이런 겁니다. 이 헤겔의 주관 정신 말고 객관 정신을 이해하기 힘든데요. 헤겔의 객관 정신은 굉장히 쉽게 이해하면 신의 뜻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헤겔은 그 객관 정신도 인간의 이성에 의해서 인식 가능하고 이런 개념으로 인간의 어떤 한 부분으로 인식을 또 설명을 해요. 이거는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우리가 신은 전지전능하고 윤리적으로 옳고 어떤 이유, 어떤 상황에서도 신의 뜻은 따로 존재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신앙을 믿는 사람들은 그런 신의 말씀에 따라야 되지만, 하지만 신의 말씀을 따르지 못할 때도 있죠. 이런 상황에서 그 신을 객관정신, 이렇게 이해하면 되고, 그 신을 믿고 따르기도 하고 따르지 못하기도 하는 이것을 주관정신,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그런데 헤겔은 이 신의 뜻을 어떻게 이해했는가, 단순화시켜 설명하면 이 신이라는 것도 결국에는 인간 이성이 만들어낸 거다라고 헤겔은 생각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신이 어떤 걸 목적으로 하고 모든 곳에 신의 섭리가, 현재에도 과거에도 미래에도 신의 섭리가 어떻다라고 인간이 그렇게 생각한다. 인간이. 그러니까 인간이 생각하는 그 신의 전지전능함, 신이 이루려는 그것을 객관정신, 이렇게 표현을 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결국에는 신의 모습으로 얘기하고 있었던 그 완전함, 즉 객관정신, 그것을 주관정신이 끊임없이 시도를 하면서 결국에는 객관정신의 수준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게 인간 세상이고, 그것은 그러한 객관정신의 그 주관정신이 그러한 객관정신을 충돌하기도 하고 충돌하지 않기도 하면서 끊임없이 그 객관정신 수준으로 올라가는 것, 그것을 변정법이라고 얘기하고, 결국에는 그런 형태로 인간은 최종 단계인 객관정신에 일치하게 된다, 이렇게 보는 게 헤겔인데요. 그는 주관적 정신에 대한 객관적 정신으로서의 인륜의 세계, 즉 역사적, 사회적, 현실 세계의 변정법적 발전을 규명했다. 그래서 현실에서 끊임없이 주관정신이 객관정신과 충돌하고 대응하고 하는 과정에서 점점 객관정신으로 나아간다는, 그것을 역사적, 사회적, 현실 세계의 변정법적 발전을 규명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헤겔 철학은 세계의 변정법적 발전의 근저에 절대적 정신, 바로 객관정신이죠. 이걸 인정하는 데서 결국에는 절대적 관념론의 입장을 떠나지 않았으며, 인간의 역사적 행위가 소위 이성적 교지, 아까 말씀드렸던 객관정신, 이성적 교지로 인한 한계의 운동에 지나지 않는다고 봤다는 점이 헤겔의 단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헤겔은
인간이 구체적으로 개별적 상황에서 여러 가지 어떤 행동을 하게 되는데, 그런데 이러한 모든 행동은 결국에는 객관정신이라는 거대한 틀로 나아가기 위해서 정해진 길을 가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현실을 중요시하기는 했으되 결국에는 진짜 현실을 맞이하고 살아가는 인간을 충분히 설명 못하는 거다, 이런 관점으로 적혀 있고,